상속을, 그러니까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 중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상속의 이점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계층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이미 부모에 만들어 놓은 공통된 부분은 내가 다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코드 중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그것만 얻어지는 이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모 타입의 참조 타입의 리모컨을 가지고 다양한 자식들을 공통 코드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pet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유지할 수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pet이라고 하는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양성을 객체지향의 또 다른 특징인 다양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의 이점인데 상속이 문제점, 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상속은 정적 관계이다. 즉 관계를 바꾸고 싶으면은 코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드 수정 없이는 관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속과 비교되는 게 포함 관계인데 해서의 관계인데 해서의 관계는 실행 시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코드가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된 상태가 아니면은 상속할 때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은 어떤 클래스를 상속해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으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까지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관계이다 보니까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모든 메소드를 무조건적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취사 선택해서 내가 요것들만 쓰겠다가 안 돼요. 차라리 취사 선택해서 몇 개만 쓰고 싶으면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자신이 필요와 무관하게 부모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를 물려받을 수 있는 메소드는 다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들 메소드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예요. 그 메소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메소드이고 부모가 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될 테고 두 번째는 부모의 정의된 메소드가 자기한테 필요한 건데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재정의 할 때도 두 가지로 좀 나눠 보면은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몸체가 없는 추상 메소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식들이 무조건 재정의하라고 니네들 맞게 만들라고 해놓은 거니까 당연히 재정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몸체가 있는 어떤 기능이 구현된 거를 재정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특히 추상 메소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주는 어떤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메소드에서 어떤 성격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엉뚱한 일을 하도록 재정이 하게 되면은 코드가 읽을 때 또는 코드를 이해할 때 되게 어색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하는 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겠고, 세 번째 경우에는 나는 필요가 없는 메소드예요. 나는 이 메소드가 나에 대해서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상속이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해야 되면은 이 메소드가 불려져 가지고 원치 않은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 경우에도 이제 재정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재정해야 하냐면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게 되면은 그 메소드를 호출하더라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색한 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호출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색한 걸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정상적인 건 아닌데 그렇지만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실행하지 않아야 되는 게 어떤 코드가 실행되는 것보다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면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상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2-2 경우나 3의 경우에는 설계가 잘 돼 있는 건지부터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빈 메소드를 위해서 이용해서 재정이 하는데 이 경우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가 있는데 나중에 또 이 예제는 많이 살펴볼 예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리 예제인데 오리가 있고 이제 일반적인 오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오리들은 수영을 하고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난감 고무 오리나 뭐 나무 오리나 무슨 다른 이제 일반적인 오리가 아닌데 오리 모습을 한 어떤 거예요. 그래서 얘도 상속해서 오리를 상속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만들려고 하는 얘는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러버덕을 덕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는데 내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고무오리가 날아다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플라이에 대해서는 얘가 날 수 없는 애니까 빈 메소드로 재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모컨이 오리 리모컨인데 고무오리를 가리켰더라도 플라이 버튼을 누르더라도 날지는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내가 이런 애들을 하나만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은 각각마다 또 이 fly 메소드를 빈 메소드로 재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역시 또 코드 중복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냐면은 중간 클래스를 도입하는 거예요. 중간 클래스. 그래서 중간 클래스에다가 fly 메소드를 빈 메소드로 재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날지 못하는 애들은 얘를 상속받게 돼요. 그러면 얘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만들면 되지만 이제 이런 애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중간 클래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날아다니는 애들, 날지 못하는 애들을 다 함께 아울러 가지고 설계를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설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냐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오리는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없으니까 fly 메소드는 오리에다가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려야 됩니다. 내려가지고 flying dog, non-flying dog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fly 메소드가 없는 거고 이쪽에는 fly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리모컨에는 fly가 없는 거죠. 날아다니는 애들만 모아서 처리하고 싶으면 flying dog을 쓰는 거고 날지 못한 애들 모아서 다양성을 활용하고 싶으면 non-flying dog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코드로 구현하면은 non-flying dog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being class 같은 형태가 돼요. 그럼 이게 쓸모없지 않냐? 그냥 얘네들은 덕에다 붙여도 되지 않냐? 붙여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옴으로써 얻어지는 게 있죠. 뭐예요? 날지 못한 애들을 아우르는 리모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빈 덩어리의 클래스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의 어떤 공통 리모컨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특별히 여기에 코드가 별로 없지만 여전히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 실제 만드는데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면 좋지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써야 되는 저 클래스를 내가 수정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수정해야 될 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상속해야 되는데 라이벌이 있는 걸 상속해야 되는데 라이벌이 있는 걸 내가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전체적인 아주 뒤에까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지를 잘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지만 가장 깔끔한 어떤 설계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얘네들은 다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걸 활용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만약 상속이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그림에서 저 위에 있는 추상 타입들, 그 상위 타입들을 리모컨으로 써가지고 다양한 객체들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코드에서는 러버덕이면 러버덕 리모컨 갖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상속해서 쓰지만 저 위에 있는 덕 클래스를 상속할 때만 활용하는 거지 공통 리모컨으로는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C++는 그런 용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속 접근 제어라는 거를 또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내가 상속을 하게 되면 다양성을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물려는 다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상속의 이점이 내가 두 가지가 있다는데 한 가지만 취하는 거죠. 그럴 때는 지금의 이야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속을 하는 목적이 뭔지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상속의 목적이 다양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속에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 좀 하고 이제 자바에는 구체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는 상태를 갖고 있지는 않는 거고 전문 용어로 가서 설명하면은 우리가 서브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고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서브 타이핑에 가까운 거죠. 메소드 같은 이름의 메소드들을 갖고 있는 애들을 공통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로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fly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묶는 거예요.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상속의 계층 구조적으로는 묶기는 어려운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상속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상속은 이세관계도 설립해야 되고 논리적으로도 뭔가 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그런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냥 fly란 메소드만 갖고 있으면 묶으면 되니까 묶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이 다양성입니다. 묶어서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써서 다양한 애들을 공통 코드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바에서 쓰이는 거고, C++에서도 인터페이스처럼 클래스를 정의해서 똑같은 형태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순수 한 가상함수만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인터페이스와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자바와 비슷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C++는 이제 다중상속을 지원하니까 이런 애들은 다중상속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선언만 되어 있으니까 메소드들이. 그러면 이 구체화의 효과가 뭐냐를 좀 살펴보면은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테크닉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 그래서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이 함수를 너가 쓰고 싶으면은 뭘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인터페이스를 내가 만든 클래스에 구현하면 내 클래스의 객체를 이 함수에 인자로 전달해서 이 함수를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함수 쓰려면 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이제 자바랑 C++하고 조금 다른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C++ 똑같이 차이점은 C++는 타입 인자의 개수만큼 코드들을 새롭게 만들고 그 타입 인자에 대해서 문법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제 범용 프로그램 하다가 문제가 어떤 잘못 프로그램 하면은 문법 검사로 걸러줘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범용 프로그램, 템플릿을 범용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코드를 각각 타입 인자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문법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서 모든 타입 인자가 여러 개를 쓰더라도 그걸 이용해 처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 시간에 오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잘못 프로그래밍 하면. 그러면 이런 범용 프로그래밍 하는데 실행 시간 오류를 없애려면은 모든 타입을 이용해서 그 범용 코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춘 애들만 쓸 수 있게끔 제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바에서는. 그 제한을 뭘 이용해서 한다? 계약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즉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범용 정렬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배열을, 다양한 종류의 배열을 정렬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근데 타입이 바뀌더라도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냐? 그 두 개의 그 배열에 있는 두 개의 요소를 비교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죠. 정수면 정수 비교하면 되겠고, 학생이면 어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두 학생을 비교해서 위치를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려면은 다양한 배열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항상 그 상수 계층도를 그리면은 맨 꼭대기에 자리 잡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객체를 오브젝트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배열에서도 그게 적용이 돼요. 스튜던트 배열이면 오브젝트 배열로 전달할 수가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기에는 뭘 전달 못하죠? 원시 타입 배열은 전달 못해요. 그게 하나 단점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배열은 이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배열은 어떤 종류의 객체 배열이든 다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전달할 수 있어봤자 우리가 원하는 정렬함수를 못 만들게 돼요. 왜?
안에서 뭘 해줘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 두 객체를 비교하려면 자바는 연산자를 재정의하지 않으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해야 되겠고, 그러면 모든 애들이 똑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하려면 똑같은 함수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 배열만 올 수 있는데 이 t를 어떻게 제한을 해요? comparable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그런 객체 배열들만 여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comparable 인터페이스에 뭐가 있냐면 compare to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comparable 구현하고 있는 객체들은 다 compare to 메소드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겠고,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은 여기에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 시간에 오류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저 경우에는 타입 변환하다 보면은 없는 애들이 있겠죠.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고 안에서 컴페어러블로 타입 변환해가지고 컴페어 투를 쓴다 그러면은 에러가 날 수가 있죠. 실행 시간에. 왜? 컴페어 투를 안 갖고 있고 구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복잡한 문법이 있는데 자바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얘가 뭘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person이 있고 student가 있어요. 근데 이 person 클래스에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게 compare to person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갖고 있게 되겠고, 얘는 implement comparable perso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student는 자동적으로 뭘 구현하고 있는 애가 돼요? comparable person을 구현하고 있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int compare to를 만들더라도 추가적으로 재정의 하더라도 student로 못 만들어요. 뭐가 돼요? perso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 객체는 이 갖고 있는 메소드가 학생 객체가 오는 게 아니라 상위 객체가 오는 그런 메소드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도 돼야 되잖아요. 이런 애들을 거부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tudent가 구현하고 있는 건 comparable person이에요. 근데 t는 무슨 타입이에요? student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 슈퍼 t면 여기에 뭐가 올 수가 있어요? t거나 t의 부모들은 조상들은 다 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parable student가 와도 되고, student를 우리가 전달할 때 걔가 comparable student를 구현하고 있지 않고 그 조상인 comparable person을 구현하고 있어도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comparable object를 구현하고 있어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 자바 문법 좀 설명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의 어떤 핵심?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범용 메소드들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들을 받아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건데 모든 애들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러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들만 그 함수로 받아야 그 함수가 강건한 함수가 돼요. 받지 못한,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애들을 인자로 받을 수 있으면 강건한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한한다?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이제 자바에서는 그 범용 프로그램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설명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행 시간 예외가 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 물론 여기는 앞에랑 달리 이제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를 썼는데 뭐 그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배열이든 뭐 다른 애들이든 이제 컴페어 투 갖고 있는 애들을 정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체 간의 관계까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제 코드에서 이제 나타나는 객체 지향 코드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 뭐 너무 쉬운 특징이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구조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객체 지향이 나타나는 코드의 특징은, 객체 지향은 프로그래밍의 중심이 객체예요. 구조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의 중심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에 뭘 전달해야 돼요?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항상 전달해야 돼요. move point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가 무거울 수 있으니까 크기가 커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뭐 주소 쓰고 뭐 쓰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면 객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 처리한 함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캡슐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하게 됩니다. 인자를 함수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리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를 보면 얘는 인자가 이쪽에 와 있는 거죠. 처리해야 될 핵심 데이터가 인자로 와 있고, 여기선 처리해야 될 핵심 데이터가 앞에 걔가 중심이 돼서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게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다양성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객체지향에서 다양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가 없어져요? 조건문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건문이.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강아지에 따라서는 왈왈하고 멍멍한다, 이런 프로그램 하라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 이러니까 조건문 써야지 이렇게 되는데,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이 필요할 때 그걸 잘 보면 다양성을 대신 활용할 수가 있고, 다양성을 활용하게 되면은 조건문이 사라지죠. 없어져요. 이 강아지가 어떤 소리를 내는 그 기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왈왈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강아지는 멍멍, 다른 강아지는 또 다른 소리를 내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요 형태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전략 패턴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여기서는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객체에 대한 코드는 다양성을 활용하게 되고, 다양성을 활용하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구조화 프로그램이나 직관적으로 프로그램할 때 조건문을 많이 썼는데 조건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과 관련된 오해가 좀 있는데 그 오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은, 객체 지향은 이제 접근 제어 때문에 게터와 세터들만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멤버 변수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멤버 변수를 위한 게터와 세터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터도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게터 같은 경우도 여러 멤버 변수의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터와 세터를 기계적으로 멤버 변수 하나당 세터 하나, 게터 하나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만드냐 보면 되겠고, 기본적인 게터와 세터들은 또 요즘에 이제 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만들어주잖아요. 선택하고 게터 세터 만들어주면 기본적인 거 만들어주니까 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세터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get은 그냥 반환하겠죠. 걔는 논외로 하고, 세터들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설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데이터를 설정할 때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getter, setter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퍼블릭으로 써서 직접 접근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거랑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세터를 만드는 이유는 인자를 검사를 해가지고 인자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세팅하는 걸 못하게 막고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세터가 아니면은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getter setter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적으로 만들면 코드가 길어진다. 뭐 코드가 복잡해진다 라는 건데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물론 처음에 똑같이 한 사람 보고 C로 짜라, 한 사람 보고 뭐 자바나 C++ 객체지향답게 짜라 그러면은 코드는 객체지향이 더 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야 될 때 어느 게 더 효과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냐 하면은 객체지향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는 좀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을 구현하면 무조건 유연하고 좋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코딩은 예술적 요소가 들어있고 많은 훈련을 해야 좋은 코드로 깨끗한 코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했다고 특히 객체지향 언어로 프로그램 했다고 해서 얘가 객체지향 다음 코드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설계를 해야지만 유연한 코드를 얻을 수도 있고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기본적인 개념도 잘 익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는 설계 패턴을 잘 배워서 그 설계 패턴들을 잘 필요할 때 적용해서 코드를 구성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인 유연한 코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들이 나오는데 이 예제들은 제가 자바 시간에 또는 C++ 시간에 설명해 드리는 예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세히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의자 전쟁은 이제 구조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애랑 객체지향으로 작성하는 애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잘 작성한다라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어떤 문제가 있냐 살펴보면은 도형을 우리가 갖고 도형을 막 뭐 해야 돼요. 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도형마다 도형을 회전해야 되니까 스위치문 같은 걸 써서 사각형이면 뭐 어떻게, 원이면 어떻게, 삼각형이면 어떻게 이렇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객체지형을 만들면은 각각 도형 클래스를 만들 거고 여기에는 뭐가 없어져요? 조건문이 없겠죠. 그래서 조건문이 사라진 다양성화의 조건문이 없어요. 그래서 조건문 없이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도형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함수에 수정이 필요하죠. 스위치문에 케이스절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기존 코드를 수정해요?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다음 장에서 살펴볼 객체지향 설계 원리로 얘기하면은 OCP예요. Open Close Principle. 확장하더라도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하는 게 그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나중에 확장하더라도 기존 코드를 다 뜯어 고치지 않고도 확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도형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도형을 추가하면 도형 클래스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사각형 얘네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수정하라 그래도 얘는 계속 그 함수가 수정되는 거죠. 이 함수가 여러 데이터를 다 처리해야 되는 함수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함수를 나누더라도 여전히 어딘가에는 그 로테이트 하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C에서는. 근데 자바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양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드가 중복되어 있을 것 같은데 중복되어 있지 않죠. 만약에 얘랑 하는 로테이트 하는 기능이 똑같으면은 중복되어 있지 않고 저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새롭게 추가한다고 해서 기존 애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잘 설계를 하면은 기존 애들, 확장할 때 기존 애들을 수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점이고, 요 예제도 이제 자바 시간에 설명드리는 예제인데, 상속은 처음부터 잘 설계를 해야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설계를 그러니까 상속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클래스를 상속해서 쓰려다 보면 잘 안 되는 거고, 상속해서 쓰다 보니까 새로운 자식 클래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수정해야 돼요? 부모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오리 예제에서 살펴봤듯이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설계했을 때가 가장 깔끔하게 설계가 나올 텐데, 전혀 설계를 생각하지 않고 잘 쓰고 있던 클래스를 상속해서 뭘 만들려 그러면은 뜻대로 잘 안 될 수가 있고, 얘를 만들다 보면은 위에 애를 수정해야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위에 애를 내 마음대로 또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제를 설명해 드리는 게 이 문 예제이고요. 문은 그냥 처음에는 열기, 닫기 두 가지 기능만 갖고 있는 문을 만들어서 잘 쓰고 있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추가하고 싶었냐면 확장을 하는데 잠금 장치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들 중에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이 있고 있는 문이 있겠죠.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 모두 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 리모컨을 갖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문이 딱 있을 때 이 문에다가 이제 잠금 장치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있는 문, 잠금 장치가 없는 문, 두 종류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얘를 수정하는 거예요. 문을 수정해 가지고 이 클래스가 다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이 클래스 하나 갖고 나타내고, 잠금 장치 없는 것도 같이 뭐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변수 하나 해가지고 그 변수 가지고 얘가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인지 없는 문인지 식별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의 클래스 갖고 두 타입을 다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객체 지향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상속하면 되겠네? 이세이가 성립하네 하면은 이제 상속해서 만드는 거고, 또 다른 대안은 상속을 하지 않고 얘를 만드는데 코드가 중복되니까 그 코드를, 문 코드를 멤버 변수로 hasA로 이용해 가지고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안 중에 어떤 걸 갖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두 종류의 문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설계했을까? 이것도 고민해서 그 네 가지를 좀 아울러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예제에서는 두 번째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봤는데 잘 동작하지 않죠. 이거 뭐 잘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픈이라는 메소드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잠금 장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 만든 잠금 장치는 닫혀 있으면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잠금 장치가 있는 문에서는 잠겨 있지 않아야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락드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오픈은 안 건드리고 락과 언락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거고요. 당연히 또 문제가 뭐냐면은 도어를 공통 리모컨으로 쓰면은 원래 도어에는 무슨 메소드가 없어. 락 메소드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락이라는 메소드를 추가된 메소드를 쓰려면
부모 리모컨에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이고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리모컨이 저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중간에 타입 변환해가지고 자식한테 타입 변환해가지고 호출할 수 있지만 그런 코드는 지저분한 코드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만들면 is 오픈을 락에서 고려해 줘야 되겠고 오픈을 재정의 해줘야 됩니다. 재정의 해가지고 얘는 이제 잠겨 있으면 오픈을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렇게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더라도 여전히 락 메소드는 도어 리모컨에는 없는 거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도어가 있고 여기에 도어 with 락이 있는데 우리가 상속 계층 구조에서 단말만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얘도 생성하고 얘도 생성하는 거예요. 얘도 구체적인 클래스이고 얘도 구체적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애들은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가 돼야지 바람직하고 다양성을 활용할 때 문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처음부터 설계를 하면 어떻게 설계를 할까? 이제 이런 식의 대안이 하나 있는 거죠. 도어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잠금 장치가 있는 애나 없는 애나 모두 필요한 메소드를 정의해 놓고 이제 door without lock에는 이 lock과 unlock은 얘가 필요 없으니까 빈 메소드로 정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거의 빈 껍데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제 뭐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객체 제한 원리에 좀 부합하게끔 상속을 이용해서 만들면 이게 한 가지 대안이 되겠죠. 이게 대안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내가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근데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코드는 중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코드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갖다 쓰죠. 도어에 정의된 코드를 내가 여기다가 도어 with lock을 만들 때 중복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를 이용한다고 해서 코드가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포함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문제는 다양성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공통 리모컨이 자동적으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일부 메소드만 필요할 때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저렇게 쓰면은 그 락, 언락 이 메소드들을 갖고 있는 잠금 장치가 없는 문과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리모컨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시간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좀 끊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몇 슬라이드 안 남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사용 가능한 언어가 세 종류인데 그 세 종류 언어와 객체 지향, 그 언어에서의 객체 지향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소개 때도 제가 언급했듯이 객체 지향을 좀 제대로 적용하려면 가장 사용하기 편한 언어는 자바입니다. C++는 너무 복잡해. 왜냐하면 그 빅5가 거기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또 포인터를 써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이 객체 지향 느낌이 안 와.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갖고 있는 좀 객체 지향 측면에서의 특징은 오브젝트 클래스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 그 계층도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은 꼭대기에는 항상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extends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으면 얘가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얘 부모는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다는 게 범용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되게 특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자바에서는 여러 개 코드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코드로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오브젝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기본적으로 모든 객체들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들을 또 정해 놓고 있고 여기에 이제 equals 메소드가 들어 있죠. 그래서 equals 메소드, 뭐 해시 코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갖고 있는 그 다음 특징은 이제 다중상속을 배제했고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단일 상속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얘도 받고 싶은데 두 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포함 관계로 쓸 수밖에 없는 불편함은 있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중상속을 남용할 일은 없고요. 대신에 비슷한 기능들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늦은 바인딩을 이용한다는 거고 값 타입이 아니라 참조 타입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자바는 객체를 모두 참조 타입으로만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함수들은 객체 메소드는 또 다 기본적으로 가상함수가 됩니다. JVM이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JVM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이 객체들은 다 동적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직접 딜리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JVM이 가베이지 컬렉션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열거형 상수 배열들도 모두 이제 객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가지 원시 타입을 뺀 나머지는 다 객체 타입이에요. 객체 타입이다. 자바에서는. 그리고 걔네들은 다 오브젝트에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const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들을 상수로 만들 수 있었는데 자바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상수 객체로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들은 불변 클래스와 일반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복제하지 않고 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별도 복제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론을 사용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편한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든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C++처럼 이 복사 생성자가 내 의도다 보기보다는 시스템에서 어떤 효율성 때문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바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항상 참조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객체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거나 객체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받더라도 객체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없고 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C++에서는 주소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주소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는 복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때 복사 생성자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 복사 생성자도 무겁다 보니까 이동 생성자라는 것까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적분 제어와 관련해서 패키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프로텍티드가 이제 C++에서 있던 그 특징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원래 프로텍티드는 자식에게는 퍼블릭, 외부에는 프라이빗 이런 개념인데 C++에서는 자바에서는
자식에겐 퍼블릭, 외부에서는 프라이빗이라기보다는 같은 패키지에서는 여전히 또 퍼블릭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진 거니까 C++와 자바를 이렇게 같이 쓰시는 분들은 요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얘기를 좀 하는데 C++ 얘기는 없나? 없구나. C++는 얘기가 없네. C++는 그 빅5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항상 C++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 객체지향 수업을 또 준비하면서 내가 또 잘못 설명한 게 있었구나. C++ 할 때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강의하고 나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나고 났는데 그 강의 내용이 잘못됐네 하면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C++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서 특히 이제 그 다형성 객체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형성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려면 참조 변수로 유지할 수가 없고 포인터로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C++에서의 참조 변수는 한번 참조한 것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멤버 변수라는 거는 내가 뭘 유지하다가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터 타입으로 유지하게 되겠고, 이 포인터 타입으로 어떤 유지하는 순간 이제 빅5에 대한 걱정이 필요한 거고, 이 빅5들을 만들 때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진행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이제 파이썬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파이썬은 접근 제어 기능이 없어요.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히려 저걸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은 머리만 아프고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접근 제어를 방치하고 있는 코드가 되는 거죠. 알아서 써라. 접근하지 썼으면 안 되는 거는 쓰지 마라. 뭐 이런 식 같아요. 그래서 오픈하고 있는 형태고, 물론 앞에 이렇게 추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 같은 걸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한 거가 아니고, 파이썬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알아요? 자바에도 저런 게 있죠. 아노테이션 뭐 이런 거. 근데 저거는 매크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 함수에 또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그냥 대충 쓰기에는 좋은 언어인데 그 안에 들어간 기능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쓰려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언어 같아요. 저 add property라는 거 쓰면 add property가 뭘 적용하게 되겠고 어떻게 적용돼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라 그러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냥 저렇게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쓰면 되긴 하겠지만 그거 궁금하잖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그럼 그거를 찾아보고 막 하려면 그 다음에 포기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접근 제어를 이제 C++나 자바처럼 프라이빗 퍼블릭해서 깔끔하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객체 지향에서 캡슐화해서 접근 제어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이썬은 그렇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정의할 때 생성자로 이 init 메소드를 만들어서 보통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언어들처럼 뭐 그 멤버 변수를 어디 한 곳에 막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막 정의하죠. 다른 데 메소드에다가 새로운 거 만들어도 셀프로 만들면은 갑자기 멤버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특별한 위치에다가 뭔가 멤버 변수를 정의하지 않죠. 물론 가독성 있게 정의하려면은
모든 멤버 변수를 이닛에다 정의를 처음 하고 초기화해 주는 게 필요한데 간혹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이닛이라는 생성자도 기존에 그 자바나 이제 C++하고는 동작하는 게 여기 안 써놨나? 아, 이게 넘어갔구나. 왜 2부터 설명하지? 넘어갔네요. 이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되돌아와서. 파이썬도 이제 그 자바랑 똑같이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이제 클래스 정의인데, 이처럼 person에 상속하는 게 없죠. 그럼 제가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쟤는 뭘 상속받아요? 오브젝트라는 애를 상속받아요. 파이썬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자바와 흡사하죠. 그래서 자바 마찬가지로 이제 오브젝트라는 애를 상속받게 되겠고 올라가면 오브젝트에 있는 거고요. 이 오브젝트에는 다양한 던더 메소드들을 갖고 있어요. 던더 메소드라는 건 이게 2개짜리 이렇게 끝에 2개짜리 언더스코어가 있는 메소드들이고 얘네들을 잘 재정의하면은 내가 내 클래스의 연산자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자를 다중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중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던더 메소드 같은 것들을 내가 재정의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파이썬에서 클래스는 호출이 가능한 그 자체가 객체예요. 이 개념도 어렵지 않아요? 클래스 자체가 호출이 가능한 객체다. 뭔 말이야? 어렵죠. 호출이 가능한 객체다. 너무 어려워, 파이썬은. 그래서 클래스가 콜러블한 객체예요. 그래서 만들 때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클래스 이름 옆에다가 이 함수 호출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호출이 가능한 객체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도 객체다. 그렇게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2가지 일이 일어나요. 내부적으로. new라는 메소드와 init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이 new가 동적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애고 init은 이제 객체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new는 안 건드리죠. new는 안 건드리고 init만 건드려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 new도 우리가 원하면 또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요소가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는 new 생성자를 호출하죠. new라는 연산자를 호출하는데 여기서는 new라는 어떤 연산자를 갖고 뭔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객체가 되겠고 이 클래스가 어떤 콜러블한 객체가 돼서 걔를 호출하면 이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 언어이고 클래스 자체도 돼야 되는 거고 init에서 멤버 변수를 정의하지만 동적으로 추가가 가능해요. 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메소드를 만들다 거기다 갑자기 셀프 해가지고 뭘 만들면은 걔가 멤버 변수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할 때 번잡한 것 중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숨겨진 인자를 이 파이썬에서는 숨기지 않죠. 셀프라고 하는 애를 쓰고 셀프를 계속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해야 되죠. 그게 또 파이썬에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 때 번거롭습니다. 매번 계속 셀프 치고 셀프를 빼먹어 가지고 오류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문제가 되겠고 이제 파이썬은 다중정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 인자가 있기 때문에 다중정의가 없어도 충분히 프로그램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번거로운 요소예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다중 정의를 못해.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못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못 만드니까 오히려 뭐가 복잡해지냐면은 코드가 복잡해져요. 저 이닛에다가 우리는 원래는 자바에서는 뭐 이렇게 생성자를 한 3, 4개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이 3개를 어떤 조건문 형태로 막 모아서 코딩을 하게 되겠고, 그럼 코드가 지저분해요. 뭐 제가 잘 못해서 파이썬답게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다중정의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중정의를 해야 오히려 더 함수를 응집성 있게 만들 수 있는데 다중정의를 못하면은 이제 깔끔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다중상속을 지원하게 되겠고, 연산자가 다중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브젝트에 있는 이런 애들을 내가 재정해 주면은 이제 뭐 이 연산자나 이퀄 연산자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저런 것들을 또 재정의 해줘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걸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요. 그리고 이런 비교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래밍 하게 되겠고, 이 전달되는 클래스 객체가 그 LT 같은 것들을 재정의하고 있기를 기대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라는 개념하고 스태틱 메소드라는 게 2개가 있어요. 얘 또 왜 나누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는 인자로 첫 번째 뭘 받을까? 클래스를 받아요.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의 인자로 클래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클래스에 자바 같은 데는 뭘 만들 수 있냐면 스태틱 멤버 변수를 만들 수가 있죠.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그럼 클래스 변수를 접근하려면 얘를 쓸 수 없고 얘를 쓰는 거예요. 뭐 제가 잘못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또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의 다양성은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나 서브 타입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양성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자바의 인터페이스처럼 워커블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ABC라는 걸 상속받아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강아지를 만드는데 강아지는 워커블을 상속받아서 만들고 있고 여기에 워크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캣은 얘를 상속해서 만들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워크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O라는 타입을 받는데 이 O가 뭔가 제한이 안 되고 있죠. 타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O 좀 워크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강아지 전달해도 고양이 전달해도 동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고양이도 워크 메소드 갖고 있죠. 우리가 원래는 C++나 자바나 뭔가 공통 코드로 처리하려면 공통 타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터페이스가 됐던 상위 타입이 됐던 뭔가 필요한 건데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자바는. 그래서 이제 이런 클래스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애가 얘의 자식 클래스인지 얘 타입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런 애를 넣으면 되겠고, 이런 애를 넣으면 저런 캣이 워크만 갖고 있으면은 얘가 true가 나와요. true가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굳이 뭔가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거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 가진 애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리모컨 갖고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묶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서는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에러 날 거고 있으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실행시간 에러 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파이썬은 좀 특이하죠. 강건성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강건성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파이썬은 제 생각에는 개발자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제한을 안 두고 그냥 개발자가 알아서 잘 프로그램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파이썬이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기에는 되게 편하지만 얘를 잘 뜯어가지고 각 요소들의 실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제일 어려운 언어가 파이썬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런 개념들도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저 1학년들 기초 언어에서 저거 설명하고 있으면은 파이썬을 막 버릴 거예요. 그냥 파이썬 갖다가 그냥 단순한 코딩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타입도 없고 막 오버플로우도 안 나고 막 편하죠. 근데 정말 뜯어보고 이게 원리를 내부 그 언어가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파이썬만큼 어려운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